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평소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잠시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펜션은 우리의 친구 중 한 명의 삼촌이 운영하시던 곳이었고, 최근 들어 고객이 줄어들면서 공실이 많아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셨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을 풀고 산책에 나섰다. 주변은 온통 나무와 풀로 뒤덮인 곳이었고, 가끔씩 들리는 새소리와 무성한 숲이 기우는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풍겼다. 그렇게 푸른 자연 속을 만끽하며 돌아다니다 우리는 깊게 들어가며 그동안 몰랐던 숲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해가 저물었을 때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직접 숯을 피워 바비큐를 구워 먹으면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펜션 손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이곳에 머무는 외국인 연구자라고 소개하며 여러분이 숯불 피운 냄새가 너무 좋아 한 조각 얻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K 승낙했고, 그는 우리에게 사소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중 한 명이 그 외국인에게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상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라진 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다소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마을이 사라졌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 그는 오래전이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던 그 이야기는 점차 소름 끼치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그 지역에 관한 고서적과 문헌을 조사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전히 그 실체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는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른 대화 주제를 바꿨다. 그날 밤 우리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바깥에서 희미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달빛만이 주변을 아련하게 비추고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렸다. 그것은 바로 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친구들도 하나둘 나와 소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 방을 돌며 소리가 나던 출처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소리는 아까 그 외국인 연구자가 묵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섬뜩한 불길함이 몰려왔다. 우리는 한 명이 휴대폰으로 삼촌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펜션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러던 사이에 문이 열렸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열린 창문이 덩그러니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소름 끼치게 커져가던 노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반대편 복도 끝에서 물에 젖은 자국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걸어나온 것처럼 바닥에 물기를 흘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물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윽고 물기 자국이 우리 앞에서 멈췄고, 숨 막힐 듯한 정적이 주변을 감쌌다. 그 순간 갑자기 소리가 중단되며 엄청난 추위가 온 펜션을 휩쓸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잠시 머물던 우리는 삼촌이 도착하자 다시 방에 불을 켜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상황을 설명 듣고 나서야 우리가 겪은 일을 믿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펜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말 그 방이 비어 있었는지 더 이상 아는 게 없었다. 주변 주민에게 물어본 결과 그 외국인은 당초에 펜션에 묵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그의 정체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그 펜션과 주변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마치 악몽처럼 잠시 잊고 살아갔다. 하지만 가끔씩 지인들과 다시 그때의 일을 꺼내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과 소름이 돋는 공포가 가슴 한켠에서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 아파트 단지는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나 낡고 퇴색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 주민들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이웃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때문에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404호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다. 404호는 몇 년 전부터 빈집이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졌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가족이 그곳에 살다가 큰 불행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그 가족은 부모와 어린 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부모는 딸이 10살 생일이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실종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끝내 찾지 못했고 그 후로 딸은 친척에게 맡겨졌다. 404호는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창문에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사람들이 부쩍 쌀쌀한 기운을 느끼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고 떠나며 이야기는 점점 더 확산되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뭔가를 찍어가겠다고 도전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단지 입구까지 갔다가 이상한 불길함에 사로잡혀 발길을 돌렸다. 그나마 용기를 내어 404호 앞까지 간 몇몇은 돌아올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침묵 속에 잠겼다고 한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404호는 식어가는 관심 속에 다시금 고요함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입 기자가 이 낡은 아파트 단지와 그곳의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큰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404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기자는 여러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 관리인을 통해 404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오싹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방 안을 샅샅이 살폈다. 낡은 벽지와 망가진 가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딸아이의 거슬 법한 인형이 놓여 있었다. 기자는 사진을 찍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형 옆에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고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방 안에는 그 이외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자신이 방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찍어온 사진을 살펴보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챘다. 방 한 구석에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사람의 형상이 어느 한 구석에서 마치 자신을 바라보고 있듯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 충격에 그는 사진을 정리하고 기사를 쓰는 것을 포기했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404호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그곳에 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꿈속에서 어떤 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런 꿈에서 도망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꿈속에서는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다. 마침내 그는 이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사하던 중 그는 404호에 살던 가족의 딸이 어른이 되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모를 잃고 난 후에도 어딘가에 부모가 살아있다고 믿고 404호를 찾아가며 평생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기자는 자신의 꿈이 단지 무의식 속 죄책감 때문이라고 느꼈지만 여전히 무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글을 쓰는 것을 결심했고 마침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 기사가 출판되자 많은 사람들이 404호와 그 가족이 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그제서야 아파트 단지는 비로소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민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학교, 생활에도 큰 불만은 없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심야 영화 관람을 계획했지만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버린 민수는 황급히 샤워를 한 후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눈을 감고 잠시 후면 어두운 잠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가까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뚜렷해지더니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로 변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민수는 자정이지 나가고 나서야 잠에 들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경험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자신이 알던 학교, 즉 거리에 있지 않았다. 고요하고 냉정한 분위기의 장소에 서 있었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민수는 불현듯 자신이 실종된 것 같은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다. 평소 같았다면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부모님이 계시면 내려오는 아침 식사, 준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고 일주일 정도 먼지가 쌓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수는 학교에 갔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 송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야, 너 진짜야? 실종됐다는 게 사실이 아니었어? 민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무슨 농담인지 물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심각했다. 민수는 자신이 하루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접수될 뻔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인터넷, 카페와 주변 뉴스를 검색했다. 꿈속에서 본 회색빛 세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거기서 타임슬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중 몇 가지 사례가 자신이 겪은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대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민수는 그 회색빛 세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현상이 시작된 날을 돌이켜보며 창문 가까이서 들린 속삭임과 이후의 상황을 연결짓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동일한 시간에 창문에 귀를 기울였고 똑같은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때 민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직감했다. 바로 그의 꿈속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다른 자아였다. 결국 그는 그 소리를 되돌아가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매일 밤 같은 시간마다 그 소리를 듣고 회색빛 세계를 떠올렸다. 어느 순간 그 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그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일을 겪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민수는 그 경험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진정한 타임슬립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더욱 값지게 여기기로 마음먹었다.